오늘이 이제 세 번째 토론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고양시 포화시민협약 추진 방향과 사업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다음 주에 있는 대표식 때 여기 같이 공유하고 추진위원회 오픈시트 구성이 그려지는 것이 같이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토론인데요. 대표자분들 소개하기 전에 친하신 분들 간략하게 근황 겸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네, 그냥 하죠. 네. 전 고양시 고액기점의 기획이고요. 지난주에는 도움뼈에 건강식판이라고 도움뼈에 다녀오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모쪼록 평화시민협약 저희들 벌써 5번째 모임을 가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참 옛날 꼰대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저희들 회원이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고양시에만.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아니려면 많은 저희 분들을 참석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는데 불행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회의도 지금 못할 수가 있고 말달 전체적 화요일날마다 아직 정해놓고 저희들 회의를 해서 동료들 간에 회의 끝나면 중간도 나누고 소리도 하나씩 하고 그랬는데 못 만난 지가 2년이 되다 보니까 보고 싶다고 전화상으로만 많이들 연락이 오고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 협약이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약을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민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름은 한정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참석하는 신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욱입니다. 금조구인 인권 평화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서 계신 분들 좀 선생님을 인사하셔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청 평화협력팀의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 YMCA의 김정아입니다. 네, 저는 고양시에서는 평화누리 공동대표로 우리 고양시 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이 모임 시작부터 토론회 계속 참여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거라면 금방 우리 선배님께서 꼰대다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꼰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절감을 하는데 지금 20, 30대에 있어서 저희 이제 아들이죠. 에게는 제가 벌써 이제 꼰대가 되는, 꼰대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발표도 좀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선배님들을 보면서 또는 지금 20, 30대 청년들을 보면서 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 속에서 거꾸로 제가 선배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또는 공감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절박감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횟수를 더해가면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토론회랄지 만남 또 대화가 있게 되면 그 속에서 정말 뜻이 있는 분들은 서로의 이 본심, 서로 갖고 있는 그 간절함 또는 아픔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질 거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참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윤희 YMCA 총장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 있게 될 번쩍실에 또 준비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들목사교회 시민사회팀장 정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장의 입법부로 안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청의 평화협력팀장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5월달까지 보험단 시작을 17년 좀 넘게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게 뭐냐면 너무 소통이 안 되고 극과 극을 치달리다 보니까 이것이 평화라고 말대로 평화 하는데 평화하고 어디로 도망가 버려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라도 좀 하자. 네. 사실 가장 큰 뜻이 그것을 가지고 동참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보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지금 들리는 얘기가 이제 우리 금정구 이국장님 계시는데 내가 만나서 이 전국에 관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보고 전국이라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오해와 편견이라는 이야기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국민끼리 왜 그걸 못하면서 가족끼리 대화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남남간에는 전부 그렇게 그걸 거놓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이 못마땅해서 제발 좀 살기 좋은 사회를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고역재 회장님, 상해공정 회장님 나오십시오. 나와서 같이 하십시다 한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할 일은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5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얼굴 뵙고 말을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시작이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반도의 역사를 이렇게 다툼의 역사, 갈등의 역사로 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고 오면서 선조들이 발전시키고 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서로 갖고 있는 상처들을 잘 보듬고 치유하는 과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후배들의 마음인 거고 그리고 그런 후배들의 마음 속에서 고양시가 좀 더 평화롭고 윗세대 아래세대 할 것 없이 젊은 세대 어른 세대 할 것 없이 같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맞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감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준비했던 세 번째 토론회의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주제가 2022년도 고양시 평화시민협약 추진 방향과 사업 과제라는 주제를 갖고 있고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12월 15일 날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추범식을 앞두고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무슨 일들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또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가야 되겠습니다만 그 출범식을 앞두고 이제 내년도 사업과제에 대해서 대략적인 지혜를 모으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름에서 두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이 사업을 이제 고양시에서 먼저 추진하시고 또 시민사회와 함께 이 아젠다를 같이 끌고 가고 계신 고양시에서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남겨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양시가 이 사업들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사이드에서 이것은 시민사회 사이드에서 같이 민간 기관으로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제안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던 나대목 일산교회 시민사회 팀장님이신 정민근 선생님께서 또 발표를 시민사회 사이드에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토론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지금 고양시 보훈단체 협의회 저희 보니까 9개 단체 참여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9개 단체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협의회 회장님을 지난 17년 동안 하신 건가요? 전부 협의회장은 6년 했고요. 예. 그래서 전 회장님이신 우리 이묘상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경기장애인 인권포럼 전 대표이신 안미선 선생님께서 그 토론에 임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대략 한 15분 정도가 레귤러하게 드리는 시간이고요. 아마 조금 더 오버해서 한다면 20분까지는 하겠습니다. 대략 15분 정도 해서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토론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같이 참가자하고 같이 전체적인 토론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김영희 선생님 먼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수로 한번 보시죠. 저희가 평화시민협약을 처음 기획을 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경험도 없고 시민사회와의 소통 방법도 잘 모르고 해서 저는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차를 구입할 때 생각을 했어요. 차를 처음에 사려고 형편에 맞는 경차를 딱 검색을 하다가 조금만 더 버티면은 아반떼를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검색하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소나타를 살 수 있겠고 그러다가 저는 롤스로이스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롤스로이스 갔다가 결국 다시 포기하고 해서 지금 이제 조그만 차를 샀는데 이 평화시민협약을 기획하면서 저는 아마 거의 같은 과정을 겪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자꾸 하니까 사업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거의 범국민적 운동이 됐다가 다시 또 형편에 맞게 줄이고 해서 어느 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절충점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 토론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그렇게 적절한 시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지난주 김영수 대표님도 그렇고 이상한 대표님도 그렇고 좀 추상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랑 그다음에 취지 이런 거에 대한 다 공감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이 되고 이거는 저희가 행정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냐라는 걸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내부에서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때까지 했던 평화시민협약에 대한 개요를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 과제랑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 평화에 대한 범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걸로 일관된 뭔가 평화 정책을 꾸려나가자라는 일종의 사회 협약으로서 이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추진 방향은 애초에 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중립적이어야 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적 평화운동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약간 차질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끌어가려고 했습니다. 고양시가. 그러다가 시민사회 접촉하는 첫날 시는 빠져라. 시민들이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저희가 시에서는 빠지기로 시장에 보고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협약을 제안하고
시민은 다양한 협약안을 마련해서 평화 운동을 전개하고, 협약안은 정말 참여 소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 일단 방침입니다. 여기까지는 결제가 된 내용이고요. 다음에. 그래서 추진 일정도 저희는 작년에 계획서올 때 올해 안에 협약안을 완성시켜서 시의회 채택을 하겠다, 결의안 채택까지 가겠다라는 게 저희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다 보니 너무 빨리 가면 안 된다 해서 올해 안에 추진위원회만 구성하고 향후에 모든 논의는 추진위원회에서 하자라고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할 일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평화가 도대체 뭔지를 합의를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1차 토론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고향 시민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뭐고, 그러면 우리가 협약으로 담아야 될 평화는 뭔지, 이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과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평화하면은 떠오르는 게 일단은 이런 문제입니다. 한반도 평화라든가 남북관계, 인권, 인종차별, 젠더, 종교적 갈등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 불평등 같은 문제가 일단은 그 개념적으로 먼저 떠오르고요. 대신에 또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고양시 같으면 창릉신도시 문제라든가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금정구 평화공원 설치 문제라든가 사당동이나 반내에 있는 어떤 그 환경 훼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무장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재생하는데 건물을 때려 부시고 테러 칠 것인지 아니면은 있는 상태에서 보존할 것인지,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도 엄청난 갈등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협약에서 어떤 분야를 담아갈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과제를 정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협약을 어디까지의 범위를 정할 것인가? 그러면 이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건을 다 일일이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 안에서는 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라는 절차를 마련해서 거기에 합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절차를 따라서 시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절차의 문제를 정하는 협약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그거는 필요에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떤 구체적 사건을 가지고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자, 이런 방법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평화시민협약의 취지로 봤을 때는 이게 사회협약이고 이 지방정부가 시민사회에 이렇게 신뢰를 쌓는 정도에서 관계를 못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협치협약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뭔가 절차나 방법,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걸 어떻게 이제 일을 추진해 나갈 건가 하는 면에서는 일단 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평화선언을 시민평화선언을 하고, 그다음 온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그다음 SNS 같은 데서 챌린지를 통해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제안했을 때, 여러 분 만났을 때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활동을 기대하는 분도 있었고, 평화 시민협약 딱 했을 때 여기 뭔가 평화의 탑을 짓고, 그 다음에 무슨 공원을 조성하고 뭔가에 이런 상징물을 만들고 이런 시설부터 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평화라고 하면은 이런 일을 떠올리는 분들의 의견도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뭔가 상징적인 거를 설치하는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예산을 추가적인 예산 투입해서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계획들이 많거든요. 어디 공원 조성하는 게 있고 무슨 건물 짓고 이럴 때 거기에 네이밍만 평화로 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추가적인 예산 없이도 상징성을 기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진 과제로서는 이 협약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위원회까지는 이제 거의 구성이 단계에 와 있고요. 이것이 지속적인
이거를 가려면은 보다 좀 체계화된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고향평화 시민회의 같이 이 정도의 그 조직 체계를 거쳐서 구성 시기라든가 인원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제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시민사회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행정으로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고양시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이걸 지원할 수 있는 행정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표는 영국의 도시주라는 곳의 사례인데요. 영국은 이 중앙정부의 그 사회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협약이 있고 그 사회협약 안에는 지방정부들이 각자의 그 협약을 추진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로 되어 있는 그 영국의 그 남부 지방의 작은 주인데 여기서는 지방협약을 이렇게 추진 체계를 거쳤습니다. 내용은 동의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 일단 조직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다원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제도화시켜서 지속적으로 가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화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추진위원회가 평화시민회의 정도로 같이 평화시민회의 정도로 해서 좀 더 구체화돼서 지속성을 갖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서는 이 평화시민협의가 회의가 된다면 행정 내부에는 이 협약을 지원할 전담기구 그 다음에 그러면 민과 관 서로 양쪽에서 각자 하는 게 아니라 이외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공동추진기구가 이거는 어떤 조직 사무국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협의체로서 그런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원화입니다. 다원화는 일단은 이 시민협약이 범시민적 합의를 이끄는 공감대를 얻으려면은 최대한 많은 시민, 많은 분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이게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협약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이끌어 가려면은 외연 확대도 이게 내용만 놓지 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최대한 많은 사람 참여할 수 있는 다원화 정책을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원화 중에서도 내부도 마찬가지지만 행정 내부에서도 말단 조직까지 총장 단장, 중자체까지 이런 하부 조직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 확산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론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론화의 과정이긴 하지만 내년에 하게 되면 일단 협약 두 단계로 나눠봤어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는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떻게 공론화에서 협약을 만들어낼 건가. 그 다음에 협약이 확산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협약을 도출하는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이 있다고 치고 생각을 하고 일단 먼저 협약 도입을 하고 인식을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민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지역별 토론회 꼭 지역이라고 나눌 건 아니지만 분야별 토론회든 지역이 됐건 어쨌든 좀 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회 과정이 10여 차례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해서 확산하는 공청회를 하는 또 이벤트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논의되는 거를 최종적으로 협약으로 도출할 때에도 그런 정식적인 이벤트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교육 정도, 지역별 토론회, 분야별 토론회, 그리고 공청회를 2차례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 진행을 하고 시민사회운동이라든가 선포식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이런 방향성을 갖고 저희가 예산을 일단 내년에는 9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공약에 드린 것처럼 일단 삭감이 됐어요. 전액이. 그래서 다시 위원분들 만나서 얘기하기 위해서 다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살려볼지 아니면 일부가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 진행을 하게 되면 있는 비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다시 또 확보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학기는 어쨌든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2일부터 6월까지는 어쨌든 이런 행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될 협약안입니다. 이 협약안은 지난해에 계획서에도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약안을
구성하려면 보통의 사회 해법들이 갖고 있는 틀 안에서 저희가 평화라는 이슈를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문이 있어야 되고 협약의 목적과 그다음에 이 평화 문제에 대한 그 갈등 요소라는 점과 폐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조항,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의지를 표현하는 조항, 그리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킬 건가 이 내용, 그다음에 선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평화 시민을 위한 이 운동이 고양시에 머무를 게 아니라 이웃 도시, 국가, 그다음에 국가 간 이렇게 좀 퍼질 수 있을 정도의 좀 뭔가 그런 담론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이행 기구, 그리고 대표자 설명 이 정도로 구성을 하는 계획이었고, 이거는 시민들을 통해서 마련해도 되지만 최종적인 어떤 그 수립 과정에서는 법률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좀 글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도화 과정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모든 지금 행정들이 보면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과장이 바뀌거나 의원들이 바뀌면은 이 제도가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무리 열정을 갖고 이랬더라도 주기가 바뀌어버리면 멈춰버려요. 그러면 그동안 투입한 뭐 예산, 인력, 시간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년까지 정도해서 구체화 되면은 그래도 최소한 5년, 10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제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거를 지금부터 고민해서 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침 또 여건이 좋아졌어요. 지금 저희가 행정내부에서 이 의견 토론 나온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내부 계획을 세워도 되지만, 마침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3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잠깐 보면은 지방자치법의 19조에 보면은 주민이, 이건 뭐 기존에도 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청구하에 관한 내용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다른 법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10월 달에 주민조례 발언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 날짜는 내년 1월 13일입니다. 우리 고향 특례시 출범하는 날과 같은 날에 시행되는 겁니다. 여기 조항을 보시면은 이 조례 청구 요건이 청구권자가 주민조례를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청구권자는 인구 100만의 도시의 경우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 청구권자라는 말은 선거권자입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자, 그럼 18세 이상인 거죠. 그래서 내년 연말에 아니면 올 연말에 이 주민등록소상에 있는 청구권자, 그러면 지금 작년을 기준으로 치면은 92만 1223명입니다. 92만 1000명에 150분의 1이면은 6140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조례안을 저희가 논의해서 6140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양시 의회에서는 1년 안에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최초의 이 시도로서 우리 평화시민협약 조례가 선정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도화 방안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해갈 건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조례안을 물론 통과시키더라도 조례는 고양시 의회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갑자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거나 할 때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만든 이 추진해서 만든 그 평화시민협약안을 고양시 의회가 결의안으로 채택하도록 저희가 심사에서 압력을 넣어서 채택이 된다면은 나중에 조례안이 발안됐을 때 의원들이 거부할 그 내용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협약안이 체결되면 결의안을 의회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설득 내지는 협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 절차를 밟는 겁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그러면 행정내부에서는 이행계획서를 만들도록 저희가 내고 살 예정입니다. 만약에 잘 진행이 되면. 그럼 이행계획서는 어떤 내용을 담느냐면, 저희가 평화시민협약에서는 모든 게 선언적인 의미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걸 담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협약안에 대한 각각의 조항에
각 부서들이 갖고 있는 사업들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사업 계획이 평화시민협약에 부합하느냐, 내가 시민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에 밟았느냐, 갈등 요소를 제외시켰느냐, 검토를 했느냐, 이런 사항을 모든 사업 계획서가 이행 계획서에 맞게, 저희 평화시민협약에 맞게 검토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보고서가 이행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안되고 이행 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최소한의 지속성을 갖는 강제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민협약이 잘 진행이 돼서 이렇게 제도화까지 돼서 좀 지속적으로 가서 고양시의 작게는 지역적인 갈등 요소부터 해서 크게는 우리나라의 그 갈등 문제 이런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간절 요약분이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직접 생각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관련 지역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 주 발표로 여성국교회 시민사회팀장님이시기도 하고요. 대한 여성민의 이사님이시기도 한 우리 정민경 선생님께서 고양시 평화시민협약 추진 방향과 사업과정 중단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려가는 게 더 보시기가 편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평화시민협약 추진 방향과 사업과제 발표를 할 정민경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3년 전 2018년 9월에 추석이란 무엇인가 그 칼럼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저는 그 칼럼을 또 굉장히 재밌었는데 누군가 질문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를 시작하면서 과연 평화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겠죠? 네, 국어사전적 정의의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는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한 또는 그런 상태가 평화의 의미입니다. 혹시 이 사전적 정의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이와는 다른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민은 무엇일까요? 시민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시민에 대한 사전적 정의도 역시 시에 사는 사람 또는 국가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이 정의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가져온 이유는 이 사전적 의미에 모두가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즉 왜냐하면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의미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현재 11월 30일 통계로 의하면 108명 정도 살고 있는데 108명이 사는 고양시 시민이 생각하는 평화의 정의는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08명의 시민이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인가 했을 때 결국 이 평화의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 우선은 평화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 과정 가운데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평화시민협약의 출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108만 명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는 결국 연령별, 성별, 지역별을 고려한 그런 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하고, 또한 이 가운데 북한을 고향으로 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고양시에는 그 다른 국가를 고향으로 두고 계시는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역시 이 토론, 이 평화시민협약을 제정하는 이 가운데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사업 과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첫 번째 사업 과제입니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주민자치회와 그리고 여러 기관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3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있고요. 또 지금 뒤에 계시는데 고양시 이주민 지원자 센터나 아니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그리고 고양시에는 비영리 비민간 단체가 234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활용을 한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접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관들을 이용하면은 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와 여러 기관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그 의견을 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와 강장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시민들과 접촉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 9년 전에 남북청년 합창단이라는 그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남북청년 합창단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불렀던 곡 중에 하나가 거리에서 시민들이 써준 내가 생각하는 통일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포스트잇에 다 한 문장씩 적어주셨어요. 한 문장씩 적어주시고 그 한 문장씩 적어주신 그 글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곡을 만들어서 불렀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곡이 가지는 의미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의미는 또 다른, 좀 더 확장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와 강장으로 나가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산시민문화공원이나 화정역 광장 이런 곳에 가서 시민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적고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민자치회와 기관 그리고 거리와 강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이외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SNS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안내 문자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문자를 보낼 때 구글 폼을 활용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인지 적게 하고 그것을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민자치회와 기관들이 사용하는 SNS도 있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개인 SNS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SNS를 활용을 해서 고양시 108만 명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인지를 의견을 담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뽑은 두 번째 사업 과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평화시민협약을 외연화하고 평화운동을 확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가 생각하는 사업 과제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화시민협약은 단기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고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2021년은 아마도 평화시민협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이렇게 연속 토론회를 이루고 있고 그 과정 중에서 다른 여러 단체들이 함께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22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사업 과제 1에서 이야기했던 시민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하다 보면 저는 그 의견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제로 나누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조사를 하고 그것을 의제화로 분류해서 각각의 한 10개면 10개 정도 그렇게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분류하는 과정 가운데서 뒤에서 설명할 수경 공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2023년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평화시민협약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실행위원회와 조례를 제정하는 우선 3기 연차 계획을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면서 외연화 평화운동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수기형 공론조사를 통한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수기형 공론조사는 무엇이냐 했을 때 수기형 공론조사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한 뒤에 토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수기형 공론조사라고 하고요.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하시면 지난번에 2차 토론회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서울시의 사회적 대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양시에서 좀 어떻게 더 적용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그 앞에서 1단계에서는 108만 명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거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할 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연령, 성별, 그리고 지역을 인구 구성비로 고려를 해서 그것을 구성비에 맞춰서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하고 앞에서 그 시민 의견을 통해서 의견을 조사한 그러니까는 의견을 조사하고 의제로 나누어서 분류했던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개의 의제가 나왔다 했을 때 10개의 의제가 나왔다면 10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 가운데서 그 의제별 관련돼서 그 정보를 주고 그리고 충분히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의제를 어떻게 평화시민협약에 담을지 그 문장을 어떻게 적을지에 대한 것을 소위원회에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그 각각의 의제들에 대해서 평화시민협약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확정하는 것까지 100명의 시민참여단과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수기형 공론조사를 했으면 좋겠을까 했을 때 먼저 시민들에게 평화를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토론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안전하게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시켜주는 것.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개인의 평화 감수성도 함께 확장될 것이고 이러한 개인의 평화 감수성이 확장되고 경험이 확장된 것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자산이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이 과정을 참여하면서 이야기의 경험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평화의 외연화 그리고 평화운동의 확산의 외연화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또 어떻게 평화시민협약을 외연화하고 그리고 평화운동을 확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평화 관련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고양시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간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고양시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원은 아마 일산호수공원일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산호수공원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꽃이 떠오르지 않으실 꽃이 떠오를 건데요.
이런 것처럼 어떠한 공간이 주는 브랜드,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도시 고향이라는 슬로건이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평화 관련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또한 고양시의 또 다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예로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평화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어떠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조성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고양시에는 금정굴이라는 그런 아픔의 공간이 있고 이 아픔의 공간을 통해서 평화를 논의하는 평화의 장소로 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장소를 설정할 때는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 즉 금정굴에서 있었던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아픈 공간에서 내가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일상적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로 금정굴의 평화공원을 조성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공원을 조성을 해서 그 고양시 안에 그 평화도시 고양이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시민참여 평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난주 2주차에서 이성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평화시민협약을 외연하고 평화운동을 확산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공부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이 운동의 주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화를 논의하며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평화 감수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또는 우리가 평화 관련된 장소를 탐방하고 그곳에 가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낯선 사람과 만나서 평화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 사실 이제 비대면의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환대하는 것이 평화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평화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녹여가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 시민들이 함께 인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화 관련 문제. 평화 관련 문제라는 것이 사실 그냥 평화하면 뭐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평화 관련 문제는 기후,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이라든지 저희 또 장학습지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 문제들이 고양시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 관련 문제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 가운데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평화시민협약을 외연화하고 평화운동을 확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기형 공론조사를 통해서 평화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평화 관련된 공간을 마련하는 것,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이러한 평화시민협약의 외연화 평화운동을 확산하는 것에 주축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평화시민협약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 평화시민협약이 제정된 이후에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저는 그래서 협약서와 함께 꼭 작성되어야 되는 것이, 함께 작성되어야 되는 것이 이행계획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협약서에는 저희가 분류한 의제와 실천 과제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행계획서에는 이 실천 과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건지, 이행 방법, 그리고 평화시민협약이 관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지 저희가 이렇게 논의해서 끝나지 않고 평화시민협약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위원회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 추진위원회를 명칭을 변경을 하거나 또는 다시 재구성을 하거나 해서 실행위원회를 저희가 발족시키는 게 필요하고 이 실행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은 평화시민협약이 제정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행위원회도 함께 같이 꼭 움직여야 되는,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조례 제정입니다. 사실 법적인 근거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사실 논의로 끝나고 그 다음에 협의로 끝나고 그냥 마무리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약이라는 것이 규범적 선언의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시민협약이 꼭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근거 체계를, 법적인 근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평화시민협약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저에게 평화시민협약은 사실 이것을 이제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다양한 많은 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저에게는 이 평화시민협약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이고 그 만난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좀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벌써 이 가운데서 평화를 경험하고 있고 조금 더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좀 이제 그 추진 방식이나 일정에 대한 그 견해는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협약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협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 협약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협약을 지속화시키는 데 있기 위한 그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제도도 적극같이 말씀드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나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서로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에서는 이제 교육이라든가 토론회, 방청회 등등이 좀 제한이 된 것 같고, 이제 정민경 선생님은 이제 수경 공공조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좀 제한이 됐고, 거기에 이제 좀 더 추가적이라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회력안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행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가 모니터 반영이 되고 평가 피드백이 반영이 되니까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을 다양하게 이제 제안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논의들이 오늘 토론 속에서 모두 그 결정되어지지는 않겠지만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이 오늘 될 것 같고 차후에 또 추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그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발표자 두 분은 서서 그 열과 성의를 다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토론자 두 분은 차분하게 앉아서 발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규상 선생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냥 서론은 제가 유인물로 받으셨으니까 대체하고요. 사실 나가보면 제가 보건단체장 생활을 하면서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 소위 윗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고양시에 왜 이렇게 보건단체가 많아요? 그래요. 보건단체가 대한민국의 국가보건처에서 이 법적으로 관리하는 법정단체가 14개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9개만 있어요. 5개가 없는 거죠. 제1학도의원단 단체가 있고, 사회보 단체가 또 있고, 5.18 단체가 있고, 다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9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군인회가
우리도 보험단체다. 보험가족들이 많으니까, 유공자가 많으니까 우리도 보험단체다라고 하는데 보험단체는 아니고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법정단체가 아닌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관리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는 9개 단체가 있는데 이 9개 단체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써놨어요. 광목회가 있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독립군들, 또 그 이후에 그 한국에서 대한민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부 수립을 위한 건국유공자들에서 그분들을 한 광목회가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상위공경회가 있는데 상위공경회가 1951년도에 50년 전쟁 이후에 51년도에 발족을 했어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상자들 많고 다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상위공경회가 생겼고 상위공경회 안에 전몰공경, 유족회, 전몰공경, 미망인회 이렇게 이제 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노상 싸움이 나요. 그래서 1979년에 정부에서 대한민국 전몰공경, 미망인회, 전몰공경, 유족회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말하자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표를 의식해가지고 가려는 겁니다. 단체들을 우후죽순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무공수자하고 한날, 그러니까 상임운동회, 미망인회,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가 우리 신랑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니면 우리 부인이 여군으로 참전을 했는데 돌아가셨다. 그런 미망인 대입니다. 또한 그 자식이 유족이 되겠죠. 그래서 유족회 미망인회가 있고요. 무공수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훈장을 받으신 분들을 최고의 명예로 쳐서 주는데 5가지 훈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내 몸을 던져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 태국무공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을지무공원장, 충무무공원장, 호랑무공원장, 인원무공원장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무공수훈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끼리 이제 그 무공수훈자회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군대 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을 했는데 내가 보국훈장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인정을 안 해주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보국수훈자들까지 무공수훈자에 들어가서 합쳐가지고 오늘날의 무공수훈자가 된 겁니다. 사실은 보국수훈자들은 보국수훈자지 무공수훈자가 아닌데 이것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964년도에 우리가 월남전에 포병을 해갖고 73년도 3월에 전쟁이 끝나서 철수가 끝났는데요. 약 8년 8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월남전에다가 그 고엽제를 많이 뿌렸죠. 이 나무를 말려 죽이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 제가 인쇄를 잘못했는데 이게 천상가리에 약 1000배 정도, 10,000배 정도. 비소에 3,000배인데 0.15g이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남전에 있을 때 이 고엽제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에이전트 오렌지가 있고 에이전트 블루가 있습니다. 파란 것과 노란 것인데 드럼통에다가 띠를 그런 식으로 둘러놔서 오렌지다 블루다 하는데 유성과 수성의 차이입니다. 에이전트 오렌지는 디젤 고엽제 1드럼당 디젤 50g을 섞어요.
에이전트 블루는 한 드럼에 물 50드럼을 섞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성능이 얼만큼 적으냐면 이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아론들이 나무가 뿌리고 나서 2시간만 지나면 영록사가 파괴가 돼서 단풍이 들어요. 3일만 지나면 성냥불 갖다 대면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니들이 올라가서 돈 벌려고 썼고 양민 학살이나 하고 뭐했지. 그런데 대한민국 군인이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오고 나 돈 벌고 싶다고 외국 가고 싶다고 외국 가고 합니까?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죽고 명령에 의해서 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밤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완전 운전하고 뛰어나갔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내려오고 보니까 부산항이고요. 배를 타니까 아 오늘은 상륙훈련인가 보다. 내리고 보니까 월남입니다. 군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돈 벌러 간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까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고혈증 자들이 월남을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니고 내가 돈 벌러 간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파병할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저는 월남에서 귀국할 때 귀국박스에 처음으로 할 채울 물건이 없어서 우리 식량인 시레이션을 2달 전부터 한 캔씩 못 먹고 뺐어요. 우리 분대원들이. 그래서 귀국박스 채워서 귀국 선물한 겁니다. 그래서 월남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했구나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이 고엽제가 월남 고엽제만 있는 게 아니라 1967년부터 72년, 74년까지 국내에서도 고엽제가 살포가 됐어요. 최전방 지역의 북방항기선 부근에 우리가 이제 민현 철책선 넘어가지 못하는 곳이 이제 남쪽 항계선이죠. 남방 항계선인데 남방 항계선에 쭉 뿌렸습니다. 특히 3, 4단, 저 백거리 부대 지역, 5, 4단, 열세 부대 지역 이쪽에를 집중적으로 뿌렸어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내 고엽제도 한 10,000여 명 됩니다.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지으려다가 고엽제 감염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고엽제 정회가 있고요. 특수임무 공자에는 여기 위에 무료되어 놨지만 HIV 북파공자원들입니다. 그 첩보, 일종의 첩보 활동을 했고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6.25 참전유공자에 있습니다. 6.25 당시에 참전하셨던 분들, 여기에는 민간인으로 참여해서 지휘부대 역할을 했던, 보급부대 역할을 했던 분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남에 갔으나 월남전에 참전을 하긴 했는데 32만 5천 명 중에 나도 한 명인데 다행히 고용제에 걸리진 않았어요. 그분들의 단체가 월남전 참전 유공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되냐면 월남을 갔다 와서 몸이 다쳐서 아파서 고혈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약 35가지인데 대한민국 법적으로 인정해준 병이, 그럼 이 35가지 질병이 합병증을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뇨로 인해서 눈이 오고 이 심장이 안 좋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뺀 겁니다. 그러니까 35가지 질병을 합병증을 포함을 시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가 예우를 하자라고 해서 고혈지전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고혈지전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병에 안 걸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올라갈 때 병정놀이 하러 갔던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왜 빼냐. 조금 아픈 놈들은 갔다 왔다고 인정해주고 우리는 왜 빼냐라고 해서 월남전 참전유공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9개 단체 중에 당사자 단체가 3개 단체가 있고 광복회, 유족회, 민항인회 이제 그 보건수요 대상자 단체가 3개 단체 있어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국가유공자는 그래도 국가유공자라고 인정을 해줬으니까 정부가 뭐라도 먹고 살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볼람 갔다 온 고혈지 환자고 상위군경이고 또 장애인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고양시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 기획실장을 하다가 장애인연합회를 최초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구성은 어느 한 사람인데 제가 고양시의 장애인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목소리를 창구를 일원화시키자라고 해서 협의회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농아인협회 엄정욱 시장님하고 조선암 씨하고 김영석 씨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장애인들이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후천적 장애인 중에서 조직에 있다 나오신 분들을 일명 깡패라고 했죠. 검다들 조직을 이탈해가지고 이 뒤축에 뒤꿈치에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아니면 스키를 타고 놀러가서 스키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불사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과 유공자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이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여객선을 타면 도입만 50% 혜택이 있어요. 근데 상급 이상 중증장애인이 되면 아닌 말로 남의 집 도둑질 하러 넘어갔다가 돈 넘어 뛰어내리다가 잘못 떨어져서 다리 문가리가 부러지고 의도 터져서 깨지고 한 사람들이 중증 받으면 이분들은 보호자를 포함해서 받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국가유공자라고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고양시 상해군경에 회장하는 이성도 회장이 7급의 국가유공자다 보니까 80만 원 돈을 받아요. 한 달에. 그거 갖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기 제일 끝에 보훈단체 끝에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있는데 이분들 월남 갔다 왔다고 30만 원 받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는 걸 해달라고 노상 우기고 따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받은 것 중에 손가락질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 새끼들은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면서도 돈도 내고 저놈들은 국가가 치료해 주는데 돈도 내고 대한민국의 보험병원이 5군데, 6군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각 도마다 하나씩 있어도 시원찮은데 16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17개 광역시도에 하나씩 있어도 괜찮은데 전부 통틀어서 6개밖에 없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선 보험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왜 보험병원으로 가야 되냐? 고양시 민탁병원이 3군데가 있어요. 일산 배병원이 있고 일산 보건병원이 있고 금년에 새로 생긴 저 광산동 병체중앙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을 한번 바꿔볼 저희들이 내야 돼요. 이거 백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냐? 비보험 되는 거 돈 다 내야 돼요. 그런데 국가로부터 치료비는 자기들이 받으면서 검사비, 처치비, 안 해도 되는 검사, 뭐 이거 검사하자, 저거 검사하자, 이거 찍자, 저거 찍자 하는 건 다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험병원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그리고 2019년도에 개원한 인천이 있습니다. 6개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서울에서 도저히 안 돼. 멀리 가서라도 통증 주사를 맞아야 돼. 그럼 고속버스 타고 대전을 갑니다. 인천을 갑니다. 광주를 갑니다. 이런 시점이에요. 아주 중증 환자들은 몰핀 주사를 맞기 위해서 전국 보험병원을 순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유공자들의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 이런 사람을 국가로부터 요구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휴대폰에 페이스북에 나를 뭐라고 했냐면 국가가 원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미국 헌신하리라고 했어요. 국가가 원한다면 아무 데라도 가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흑적 얘기하기를 보수 꼴통이라고 그래요. 절대 보수도 아니고 꼴통도 아니에요. 개혁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남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고양시에서 6.25 유해발굴단하고 같이 능곡역에서 옛날 능곡역에서 미얀마 사진 전시회도 있고 유해발굴 전시회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국방부 유해발굴단 다녀도 되고 왜 고양시에는 우리 제한군인회가 있는데 다른 단체들이 이런 걸 하게 하냐고, 같이 하냐고. 자기들이 안 하니까 하는 겁니다. 대화조차 거부하니까 하는 겁니다. 누구를 가리키는데, 누구를 뭐 하는데, 국가를 위하는 일에 꼭 내가 해야 되고 너는 안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장애인단체, 정벽에 뭐 다 나와 있잖아요. 저 금종을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먹었거든요. 지금도 손가락질 받아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금정을 위해 서울대학교 수양고에서 오고 갈 데 없다고 모셔야 된다고 했을 때 보훈단체장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저하고
그때 당시 상임공명의 회장님이던 지금 벽제 테마동물원 원장님이신 그분이 최 회장님하고 둘이서만 찬성을 했어요. 왜 찬성을 하느냐? 우리가 자식이 죽어도 보낼 때는 부모가 고개를 숙이죠. 상대가 누구가 됐든 고인에게는 돌을 던질 권리가 없고 욕을 할 권리가 없어요. 최대한으로 예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고양시에서 나고 자라시는 분들이, 고양 출신들이, 고양시에서 살던 분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희생되시는 분들도 있고, 모름지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한 희생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하면 안 되죠. 모시고 와야 됩니다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우리 쌈박질하는 남과 싸우는데 옆에 있다가 괜히 의도 터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다 맞은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됐던 거니까 우리 이제라도 이렇게 해서 만나서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평화심 협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의 쌈박질은 없을 거 아니에요.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고 배려를 못하는 거고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금정골 처음에 이게 발굴할 때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안정욱 씨라고, 우리 형수가 여기 회장인데 회장님 발굴할 때 우리 몇 분이 가서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하십시다. 마영순 회장님 계실 때 얘기입니다. 하십시다 그랬어요. 불러면 아무 데라도 가겠습니다. 못할 것도 없고 손가락질 받을 것도 없어요. 옳은 일이라고 그러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몸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될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또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서 찔려 죽더라도 맞아 죽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남이 시킨다고 하고 안 시킨다고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무도 고양시 국가유공자 단체가, 보훈단체가 이런 애로사항들 이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또 그래도 이렇게 열린 분들이 있어서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구나. 예. 또한 더불어서 우리 국방부 위해발굴단에서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게 유전자 시료 채취입니다. 주민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서 유전자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아직 이렇게 구천을 떠도는 무연고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주민분들한테 유전자 시료 채취하는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토론 시간이 10분 좀 부탁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인천 토론 때 참석을 못 하셔서 오시려다가 못 오시기까지 해서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은 5시까지 지금 이야기 있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시에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 선생님 토론까지는 충실하게 듣고, 또 저희들이 이 토론뿐만 아니라, 이 주제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있는 출범식 관련해서 잠깐 보고 말씀드리고, 또 의견 교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안 선생님 토론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토론 집단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좀 간결하게 요약 정리를 해서 좀 그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셨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적 약자를 참여시키는 고양이 시민문화를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시민문화를 추천을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평화시민 협약을 만든다고 했을 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듣기 좋고 또 보기 좋은 또 하나의 선언적인 입장을 만들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 평화시민 협약을 반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고 모든 것이 시민 참여로 만들 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돼서 지역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로 준비단이 만들어지고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고양시 평화시민 협약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다양한 분들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고양시에서 평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평화는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에는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 노동자, 어린이 등 많은 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등과 분쟁, 혐오가 상징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가장 취약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이분들에게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데 말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갈 때나 직장을 출근할 때, 학교 등하교할 때 매일매일 작은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중 저상버스만 탈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의사표시를 해야만 리프트를 내려주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잘 보이는 곳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정류장 제일 앞에 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햇볕이 따라온 날도 그렇습니다. 이런 교통약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무장의 정류장 6곳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김영기 팀장님이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협의 논의 단위에서 지역 문제의 예를 들어놓으신 무장의 도시 조성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장의 정류장에서 저상버스를 기다린다고 해서 불편 없이 저상버스를 타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장애마크가 그려진 정차 구역이 협소해서 휠체어가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승객이 지나가기가 불편합니다. 둘째, 장애마크가 그려진 곳에 지붕이 없는 곳이 있어서 눈이나 비가 오거나 여름에는 그것을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셋째, 정차 구역에서 모든 저상버스가 멈춰서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운수에서와 대중교통 관련 구조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긴 합니다. 넷째, 정차 구역을 표시하는 장애 마크가 장애인을 수동적인 이미지로 그려진 예전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를 갖고 만든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불편함을 느끼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무장의 정류장은 계획할 때 교통약자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행했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화시민이란 내용도 아무리 좋은 내용을 채운다 해도 시민들의 삶이 살아있는 의견을 녹여내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외면할 것입니다. 평화시민협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 간의 다양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시민단을 구성할 때 꼭 사회적 약자들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양시에 사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느끼고 경험한 것을 함께 모여 논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뜹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비난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대화 방식, 통일부에서 만든 통일국민협약 진행 과정에서 사용한
사회적 대화 방식을 우리로 가지고 와서 안전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양시만의 정체성을 담은 표현 내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논의 시간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한다거나 장소는 누구나 편안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이만 통역 감당을 준다거나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양시민협약 창공하는 때에도 그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과 후속 대화 모임을 지속하여서 지역에서 수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좋은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주의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고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합리적이고 권위가 있으며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불만이 적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는 그래서 힘이 셉니다. 고양시 평화시민협약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고양시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모든 분들의 제안 중에는 고양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금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하든 사회자라고 표현하든 소속자라고 표현하든 그리고 그 고양 지역의 생활권을 갖고 있는 다양한 이주 시민들까지 같이 이 평화에 대한 당분 토론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말씀주셨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봐도 저는 누구의 아빠이기도 하고 누구의 남편이기도 하고 누구의 동생이기도 하고 다양한 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자기의 특성만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을 서로 이렇게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시선, 따뜻한 시선이 있을 때 대화는 편안한 대화가 그리고 안전한 대화, 이 말씀 안전한 모임 공간 얘기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다른 모양을 이렇게 봐주려고 하는 따뜻한 시선이 있을 때 안전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 토론 감사하고요. 오늘 집담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다른 분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본인의 발표는 지략적으로 짧게 가급적이면 3분 넘지 않게 그렇게 한번 돌고 나서 또 그 시간 좀 여유가 있으면 한 번 더 찬스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다들 인사 나누셨는데 혹시 인사 못 나누신 분들 있으면 발언하시면서 자기소개도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손 풀어주시면 마이크가 이렇게 예. 실은 김영진 팀장님한테 질문할 게 있는데 상냥을 하겠습니다. 상냥을 하셔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토론문에 임효상님 회장님께서 발표한 토론문에 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 말씀만 드릴게요. 고양시에는 금전물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있는 조례는 6.25 전쟁 민간 희생자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평화 신묘학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바라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제 금정굴 유족회에서 유령비를 매년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기는 한데 금정굴에서 희생된 분이 200분으로 알려졌고요. 금정굴에서 희생분이 확인된 신원은 76명 뿐입니다. 근데 저희가 금정굴 유령제를 지낼 때 아니죠. 6.25 전쟁 민간 희생자 유령제를 지낼 때 저희가 육회로 모시는 분이 180명이고요. 이분들은 고양 지역 전 지역에서 희생된 분들을 육회로 모시고 있고요. 거기에는 인민군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도 육회에 모시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금정물 현장에 추모비가 있어요. 거기에도 인민군에서 희생된 분들도 그 희생자 명단에 집어넣고 그 희생비 안에 놓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택단 소장에는 왜 없냐 하는데 6.25 전쟁 민간 희생자 조례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하나의 더 이제 저는 그 유형대를 지낼 때 고양시에서 직접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협약을 통해서 그 부분도 좀 합의가 되면 단체에 따라 그런 민간 희생에 대해서 유형대를 지내달라는 것보다 시에서 직접 그런 행사는 좀 하는 방향으로 좀 풀어줬으면 하는 거고요. 이상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분들 한 두 분 정도 좀 이렇게 참가자 중에서 질문이나 말씀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말씀 나눠주시고 또 관련해서 그 발표하신 분들 또 임 선생님께 답변해 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서로 인사를 나누신 거니까 내가 하시는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민자 통합센터 김세현 센터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우리 정민경 선생님도 그러시고 또 토론해 주신 아미 선생님도 그러시고 여기 옆에 노동자 관련해서 또 이민자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 외국인 108만 인구 중에 한 2만 정도가 이주의 경험을 지닌 이민자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크게 논의가 없었는데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또 모든 시민으로 함께 참여해서 고양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굉장히 좀 생각만 해도 좀 벅찰 것 같고요. 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쪽 라인에서 혹시 있습니까? 우리 이재 목사님 제가 없었나요? 네, 저는 고양시 송유인 평화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7일날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평화음악부 봄은 다시 온다. 이 아람누리 아람 음악당에서 아주 잘 마친 걸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늘 올 때마다 이묘상 회장님 말씀을 잘 듣고 이전에 가졌던 생각보다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발표하신 가운데 여기 12쪽 맨 위에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보훈회관이 없는 그래서 9개 단체가 다 사무실이 흩어져 있다. 그 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참전 명예수당이 제일 적게 주는 곳 어떤 고양시가 이렇게 지적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국가적으로 동일하게 다 회관을 제공해주고 또 수당 같은 것도 다 일정 금액이 정해져서 되는 게 아니라 고양시가 특별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예, 그럼 다른 분은 지금 그럼 이바 선생님 먼저. 예. 그래서 모아서 답변을 좀 주시는 게 시간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발표하고 토론 내용 중에 너무 귀한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특히 이무상 회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약자라고 표현해도 좋겠고 고통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 수혜를 받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남들이 봤을 때 그게 오해일 수도 있겠고 진실일 수도 있겠고 그럴 텐데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좀 과장돼서 또는 왜곡돼서 알려져 있구나 그런 좀 생각을 그러니까 특정 가치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 들어서 뭐 유재덕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장 설명해야 될 게 정말 그 정확한 사실, 이현 국장님도 좀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좀 먼저 알려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잘못 알려져서 그것이 오해와 국회 왜곡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이제 대화 현장에서 자꾸 그것이 결국 드러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전물에 대한 그런 입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금전물 사건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사자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당사자만이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을 우리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또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뭔가 그걸 도출해낸다면 정말 좋은 그런 방법들이 생겨나고 그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임여상 회장님 정말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제가 먼저 보니까 그 단체 내에서도 좀 더 이렇게 확산이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 내에서도 좀 이견이 많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지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담아져서 시민협약으로 녹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어쨌든 첫 번째 사업에 대한 오늘 주제인 사업에 대한 제안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민호 선생님께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거 학원 또 지금 예. 아니 이게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죠. 이재동 목사님 하신 질문 중에 약간 덧붙이면요. 제가 그 소방서 뒤에 있는 그 보훈회관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건물 이 보훈회관 아닌가요? 혹시? 예, 오늘 이건선 선생님이 말씀이 많이 좀 답변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선생님 말씀하셨던 조례 문제도 있었고 유재 선생님 말씀하셨던 지원 예산 문제나 해관 문제도 같이 해관 문제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영기 선생님한테는 위원회를 시에서 직접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는 거고 먼저 우리 선생님 김영기 선생님 간조를 해주시는데요. 좀 최대한 압축적으로 좀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에 보훈회관이 고양 소방서 뒤편에 보훈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상위공경의 유족회 미망인의 상단체가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고양시에는 그 명의가 상위공경의 회장님으로 지난 5월달까지는 제2김여상이 제 개인 건물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이성도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보훈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네. 지을 때 시비를 보태줬는데 도기도 보태줬는데 명의를 왜 그렇게 해놨는지 그러다 보니까 보훈회관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겁니다. 건물이 저게 95년도에 지은 건물 준공을 했는데 낡아서 줄줄 새고 고장이 나고 물이 넘쳐나고 누수가 되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마다 이 협의회 상임공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돈에서 나가야 되는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광역시도 시군 하다못해 구단위까지도 보훈회관은 다 있어요. 그 고양시가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보훈회관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지 거기에 왜 돈을 들이냐고 반대를 해서
제가 있는 동안 결국에 못했고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그 시장님이야 고양시의 시장님이 이재준 시장님이 오시면서 고양시 그 복지정책과에 보훈지원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꼭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추가로 보훈단체가 9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현재 그 4개 단체밖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보훈회관에. 그러면 5개, 6개 단체가 지금 전부 밖에 그 세를 얻어서 살고 있어요. 저희 고액재정의 사무실도 주기동 주민센터 그 위에 그 시청 건물에 다행스럽게도 무상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쓰고 있는데 세 사는 것도 아니고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그 유공자 단체에서 제일 불만 요소가 이런 상황이 불만 요소예요. 그래서 보훈단체가 뭐하는 단체인 줄도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가 모릅니다. 보훈단체가 뭐하는 단체가 보훈단체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시고 하는데 사실상 만족이 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겠지만 최소한의 그 A만큼은 또 갖춰줘야 될 사람들을 갖춰줬으면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이효성 회장님께서도 그런 요소가 많이 폭주를 했는데 이게 바로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불만 요소들을 해소하고 토론하고 해서 이걸 풀어나가는 게 저는 평화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평화시민협약 단체가 노력을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부탁을 대표자 두 분한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 선생님, 아까 이용 선생님한테 답변 좀 해주시면서요. 예, 관련없는 거니까요.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어려운 부탁은 뭐냐면, 토론 주제를 이제, 이 원 주제를 좀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김영민 선생님하고 정민경 선생님 두 분이 동일한 주제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김영민 선생님이 보시기에, 약간의 좀 이렇게 감각의 차이야, 이제 실제라든가 동일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협약을 김영민 선생님은 내년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뭐 협약을 내놓고 또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정민경 선생님 제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공무원 여론을 조사를 하고 의제를 선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처음 연도에 협약도 만들고 뭐 이렇게 조례도 만들자 이렇게 약간의 시점의 차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김영기 선생님은 정민경 선생님이 발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의 그 제안 사안에 근거해서 정민경 선생님이 발표했던 사업과제들에 대한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요. 정민경 선생님은 본인의 그 발표 내용에 근거해서 김영기 선생님에 대한 그 사업 제안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 좀 프론트에 계신 분들이 약간 좀 더 토론할 수 있는 찬스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한 3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드릴게요. 예. 주정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높았다가 지금 갑자기 저는 큰 틀에서는 정민기 선생님 거랑 저 의견이 거의 뭐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시점에 관해서는 저희는 아무래도 그 행정 내부에 있다 보니까 어떤 목표 시점이 있기를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의 목표는 올해 한 협약을 체결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내년이 안 된다면 또 그 후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절차적인 면을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한번 드리고요. 아까 그 정민경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거였어요. 저는 이행계획서를 행정 내부에서 조직들이 만든다라고 했고, 정명 선생님은 사회적 합의기구 내에서 이행계획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차이도 차이지만 행정 내부에 이행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이행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서로 양간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코멘트하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은 저희 이 사회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게 지금 두 가지 법칙 같은 걸 좀 떠올려봤어요. 첫 번째는 양태의 법칙인데, 양태라는 건 북유럽 쪽에 있는 그런 어떤 행동 양식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저희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구보다 특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주입시켜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잘난 척 하지 않고 남의 의견 다 받아들이는 이런 행동 양식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걸 벌써 5차례 걸쳐 하는데 정말 유리구슬을 다루듯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뤄가는 걸 느끼실 거야.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 평화시민협약을 논의할 때 양태의 법칙 정도의 수준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1%의 법칙입니다. 1%의 법칙은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모든 게 결정될 때 메가트렌드잖아요. 주류 사회가 결정하면 다 소수견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회인데, 지금 1%라는 것은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아주 작은 집단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거를 1% 법칙 내지는 뭐 마이크로 트렌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아까 지금 조례 잠깐 얘기했지만 150분의 1 정도면 6,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가 넘어서려면 10,000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에 뭔가 조그만 움직임이 생겼을 때 1%가 넘어서면은 주주사회로 갈 수가 있고, 1%를 못 넘어서면은 반대로 꺾입니다. 예를 들면은 생수를 사 마시는 사람이 없다가 1%를 넘어서는 순간 주류사회로 가서 모든 사람이 생수를 마시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원거리 출퇴근 하는 사람이 없다가 어느 순간 1%가 넘어서면 갑자기 메가트렌드가 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평화시민협약을 이끌어가는데도 마이크로 트렌드인 1%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갖고, 그리고 이 한 가지 목표하고 행동 양식으로서의 남을 존중하는 그런 두 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마치고, 위령제 사업은 제가 책임지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가서 전달을 하고 사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명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큰 논의는 거의 김영기 팀장님과 저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아까 그 이행계획서인데, 이행계획서는 사실 논의하는 과정이 이제 추진위원회랑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단이 구성이 된다면 그 과정 가운데서 협약서와 이행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또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 평화시민협약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평화운동을 확산하고, 그리고 평화시민협약을 계속 시민들에게 계속 알려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목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오늘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주민조례 발안이 시민협약을 제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시의회의 주도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주민조례 발안으로 가는 것도 고양시가 평화도시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선언적 의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 저는 이 평화시민협약이란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냥 계속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좀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실천적인 것을, 실천을 담보하는 협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행계획안은 뭐 관에서 만들어야 되고, 면에서 만들어야 되고, 아마 민간에서 만들어야 되면 전력적 초과 활동 계획에 대한 행동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관에서 만들어야 되면 이 관련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과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을 체크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이행계획안이 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새해를 잘 보고 소문나 있습니다. 재밌게도 보지만 시간 맞춰서 다 끝내는 게 제 재주가 있는데요. 한 5분 정도,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좀 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딱 사업과 관련한, 오늘 주제와 관련하는 내용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신 분만 이렇게 좀 그런 기회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없으시면 다른 의견도 좋습니다. 우리 신혜 선생님 지난번에도 계속 오셨는데 한번 소개 겸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초면이라서 이렇게 말도 붙였는데 오늘은 좀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저번 주 시간에도 이성환 대표님이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설문 내지는 찾아가는 것도 하고 단체를 이용하는 그런 것도 한다고 하셔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 사업까지 해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이슈가 나와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것도 같은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 질문을 참가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시민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성환 대표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도 많이 좀 더 알아야겠지만 저는 청소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참여를 하고 청소년들의 의견도 좀 나누고 청소년들에게 당장 이제 저희가 이제 평화 통일이 되거나 이러면 좋지만 빠른 시일 안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하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이거에 법 조례안에 시민권 선거권자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것도 있는지 그런 의견도 모을 생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걸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 청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걸 여하이 어떻게 잘 해갈 거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여하이 어떻게 잘 해가기 위한 논의구조를 만드는 게 일단은 올해 년도에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마이크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시려고 갖다 놓으신 분이 선생님? 지금 여기 다음에 점수를 쓰셔야 되는 분이라 불안한, 언제 안 끝날까봐. 혹시 늦게 오셨지만 좀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강제로 걸어시킨 거 아니죠? 그 생각이 없습니다. 마이크 갖다 놓은 것 같아서. 저는 늦게 와가지고 다른 일정 때문에 늦게 와서 우리 이묘상 회장님 발표만 중간에 들었습니다. 발표문은 다 봤고요. 이거를 이제 일단은 오늘이 3차 토론이니까 걸려야 된다고 봐요. 걸려서 정리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추려야죠. 추려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원칙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이걸 뭔가 그냥 해결해버리자. 이게 약간 위험할 수 있다. 좀 졸속으로 될 수도 있고 충분한 합의나 서로 상호간의 이해의 과정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뭐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미경 선생님 의견하고 동의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평화 시민협약이잖아요. 시민협약. 그런데 우리 지금 그 신혜정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주시지만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이걸 뭘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이를테면 어떤 단체의 대표나 그룹의 활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뚝딱뚝딱 한다?
물론 뚝딱뚝딱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실효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충분히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을 하자. 그게 이제 뭐 설문조사가 됐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얘기 설문조사가 됐든 찾아가서 경청하는 방법이 됐든 뭐 FGIC 포커스그룹 인터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일정한 그 모여있는 분들 중심으로만 논의가 되면은 이게 시민들과 시민 협약이 따로 뭐 이렇게 약간 괴리되는 이런 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추진위원회가 발표가 되면 이 과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제개발과 다양한 시민들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속도 이 다양한 어떻게 조직면을 확대하고 참여시켜낼 거냐 그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가는 방식에 대한 토론들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셨던 조언들 그리고 제안들 말씀들은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추진기획단에 좀 2차 불러서 다음 대표식 때 뭐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진 않겠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좀 가능한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설계를 사업적으로 설계를 해보고요. 그리고 차후에 이제 시하고의 예산이나 다양한 것들을 거쳐서 실제로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실행기에 가면 별도로 또 차후에 추진위원회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집단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요. 혹시 자료에 지금 5가지가 다 됐으니까 다 푸신 것 같은데 16쪽에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오늘의 책임 중에 하나가 다음 주 것까지 안내해드리는 것이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12월 15일 수요일 날 3시에 일산 서구청 대감당에서 평화시민연합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위원회 참여단체가 21개 단체인데요. 여기에 지금 준비위원회 참여하지 않았던 명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단체들도 좀 더 추천해 주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어지면 이번 주까지 좀 추천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 출범식 자료에 같이 단체들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범식은 간단하게 프로그램 경과보고를 시작을 해서 간단하게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추진위원회 출범식과 관련한 기본 방향을 좀 밝히는 좀 청원 같은 형태도 하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준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순서에 예전에 경과보고나 사업계획 발표에 저희가 추진기획단 분들과 협의를 해서 순서를 부탁을 드리면 꼭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을 한 달이면 적게는 3번, 많게는 6번 정도 가요. 근데 이게 예약이 안 돼 있으면 예약을 한번 미루면 한 3개월, 4개월 후로 밀려요. 이날 15일이 제가 병원에 가는 날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운영 내역을 만들어가지고요. 공동 상임운영위원회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후에 좀 결정을 할 거고요. 당일날에는 참여하신 단체 대표분들께 소개하는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 생각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15일날 출범식에 보다 많은 분들이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회원들, 또 일반 시민들, 또 이에 관심 하시는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행히 제 포는 5시가 넘었는데요. 여기 집주인의 시간은 5시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5시 마치는 걸로 하고 오늘 발표해주신 유영희 선생님, 정민희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토론해주신 이문성 선생님, 안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민 선생님한테 토론하시고 나서 다른 기회를 한 번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집단에 같이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15일 날에도 또 이렇게 뵙고 추진위원회 가는 이분
그렇지만 열리기만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추진위원회를 같이 발족시키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